지금까지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등장했던 헨리 포드, 록펠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그리고 그들의 기업인 포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마지막으로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리게이 브린 등의 위대한 기업가 CEO들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가장 최고의 0.1%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럼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업들을 합친 포텐과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는 CEO와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은 모두가 안 된다고 욕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혁신과도 같은 발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한 0.1%의 창의적인 천재와 그 0.1%의 천재를 초기에 알아보고 그의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에너지를 태운 0.9%의 직관과 통찰력을 갖춘 인간이 함께 만든 역사입니다. 이들이 만들고 발전시킨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 발전의 순간순간을 그 1%들과 그들이 만든 비즈니스들의 전략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00년대 초반 0.1%의 천재인 헨리 포드가 변속기와 악셀레이터가 붙어있는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와 비교하면서 향후 촉발될 폭발적인 기술 발전과 대량 양산 체제 구축이 가지고 올 미래 변화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그 당시 자동차의 단점만 지적하는 근시안적인 행태를 보였지만 그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정확히 읽어내고 빠르게 자동차가 지나가는 미국 전역의 모든 도로에 자동차의 동력원인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주유소 인프라를 만들고 정유회사의 지분을 늘려간 0.9%의 직관과 통찰력을 갖춘 인간인 록펠러는 헨리 포드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고 엄청난 비즈니스의 확장을 이뤄냈습니다. 즉,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세상에 내놓은 헨리 포드와 그 제품이 확산되고 사용될 인프라를 구축한 록펠러는 시대의 천재들인 거죠. 그리고 1980년대 역시 비슷한 천재들이 등장합니다. 강당만한 크기의 거대한 컴퓨터라는 존재를 반도체의 개발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의 발명으로 연결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워지니악이 컴퓨터의 시대를 열었다면 그 당시 폐쇄적이었던 애플 전용 OS인 맥OS를 자신들만 사용하면서 다른 브랜드들에겐 허용되지 않았던 틈을 노려서 그 외의 모든 컴퓨터 브랜드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OS를 개발해서 애플과 대립각을 세우며 마이크로소프트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전세계 1위 부자로 등극했던 빌 게이츠 역시 애플의 스티브 잡스, 워지니악과 함께 앞서 얘기했던 1900년대 초반의 헨리 포드, 록펠러에 비견될 수 있는 천재이자 위대한 사업가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1900년대의 자동차의 발명과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는 헨리 포드는 자동차 개발 판매, 록펠러는 주유소 인프라 구축이라는 각자 명확히 구분된 사업 영역을 갖고 성장했다면 1980년대부터 시작됐던 개인용 컴퓨터의 발명과 보급 단계에서는 하드웨어인 컴퓨터 자체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용체제이자 일종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OS를 애플이라는 한 회사가 모두 개발해서 폐쇄적으로 보급했다면 이에 대항한 반 애플 진영의 OS를 공급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과거 록펠러와 같이 엄청난 부를 얻으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즉, 제품의 하드웨어와 기반 인프라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확보하고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애플과 개방형 생태계를 추구하며 모든 PC 제조사들에게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로 대립하며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또다시 스티브 잡스가 이끄는 애플에서 책상 위에 올려놨던 컴퓨터를 다시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혁명으로 이끈 스마트폰을 개발하면서 또다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2010년대의 스마트폰 시대에도 애플은 iOS라는 자신들만의 운영체제를 폐쇄형 전략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겐 공급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제품에만 적용하며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했지만 과거 1980년대 컴퓨터 시대의 역사와 동일하게 애플의 폐쇄형 전략에 대항해서 전세계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자신들의 OS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낸 구글이 등장한 겁니다. 컴퓨터의 시대엔 마이크로소프트였다면 스마트폰 시대에는 그 역할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통해서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거죠. 물론 이런 폐쇄형 전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혁신 제품을 만들며 컴퓨터의 시대를 이끌었고 또다시 스마트폰의 시대까지 이끌면서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애플을 경영했던 스티브 잡스라는 0.1%의 천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애플은 전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성장했고 2조 750억 달러, 원화로 약 3,654조 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1900년대 자동차 시대를 이끌었던 헨리 포드와 록펠러는 제품과 인프라 구축이라는 각자의 영역을 확장하며 성장했고, 1980년대 컴퓨터의 시대를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제품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제품의 확장성과 활용성의 핵심인 OS라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했으며, 시간이 지나 2010년대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었어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애플과 구글이라는 경쟁 관계만 바뀐 채 동일하게 제품과 서비스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경쟁력, OS 경쟁의 구도가 유지되면서 현재까지도 그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120년이 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혁신 비즈니스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핵심 발명과 비즈니스의 성장에는 0.1%에 해당되는 천재 퍼스트 무버와 0.9%의 통찰력 있는 패스트 팔로워들이 존재했다. 둘째, 그들은 단순히 제품만이 아니라 그 제품의 확장성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궁극적인 사업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만의 전략을 끊임없이 구축해왔다. 셋째, 이런 역사가 말해주는 결론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자가 시장을 선도하고 인프라나 OS를 확보한 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건 제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당시에 최첨단 제품이라면 더더욱 이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등장했던 헨리 포드, 록펠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그리고 그들의 기업인 포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마지막으로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리게이 브린 등의 위대한 기업가 CEO들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가장 최고의 0.1%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건 구독자님들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갈리실 텐데요. 혹시 그럼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업들을 합친 포텐과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는 CEO와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런 기업과 천재 CEO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1900년대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기차와 비교하면서 자동차는 느리고 비싸고 몇 명 못하는 멍청한 발명품이라고 헨리 포드를 욕하고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2010년 당시 일론 머스크가 CNN에 출연해서 전기차의 대중화를 만들겠다고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사기고 망상에 쩔어있는 잡념이라고 폄하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2023년이 되면 전 세계 자동차 모델 중 내연기관을 모두 포함해서도 가장 많이 팔린 차가 테슬라의 모델 Y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처럼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현재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차, 자율주행카라는 혁신 비즈니스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입니다. 또한 과거 자동차 시대에 제품과 인프라 구축을 헨리 포드와 록펠러가 나눠서 진행하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했다면, 테슬라는 현재 전기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매년 인도량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제조사이면서 스스로 충전 인프라인 슈퍼차저를 전 세계에 5만 5천여 곳이 넘게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인프라 구축 회사입니다. 즉, 헨리 포드와 록펠러를 합쳐놓은 미친 조합을 120년이 지난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이 혼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1980년대 컴퓨터의 시대와 2010년대 스마트폰 시대의 승자들은 서로 시장의 핵심이 결국 소프트웨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OS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지만, 현재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이 폐쇄형 OS 전략을 펼치는 덕분에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나머지 빈자리 수요를 채우면서 개방형 OS 전략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다면, 현재 테슬라는 자신들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인 슈퍼차저를 다른 전기차 메이커들에게 오픈하고 자신들의 충전 방식인 NACS를 북미 표준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다른 대륙, 다른 지역들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테슬라가 오래전부터 록펠러의 인사이트를 반영해서 전기차 개발과 함께 구축한 충전 인프라의 경쟁력이 과거 애플의 폐쇄형 전략이 아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길을 감으로써 더욱 강화될 겁니다. 또한 이런 테슬라의 개방형 전략은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메이커들 중에선 거의 유일하게 AI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전 세계에 팔린 수많은 테슬라 차량들이 보내온 수십억 개의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각 상황에 맞게 스스로 학습하는 구조, 즉 챗GPT가 거대 언어 모델 AI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텍스트 정보를 스스로 학습해서 질문에 답하고 대화하듯,
그때그때 운전 환경에 맞는 답을 AI가 스스로 도출해내는 구조로까지 이번 FSD 12 버전을 통해서 진화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입하는 후발주자들에겐 마치 현재 스마트폰의 OS처럼 도저히 처음부터 스스로 개발할 엄두가 안 나는 엄청나게 높은 진입장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테슬라에겐 애플과 같이 폐쇄형 전략을 쓰면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아님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전략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레거시 자동차들을 자신들의 자율주행 OS의 파트너로 흡수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일론이 올해 6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대회의 개막식 축사를 통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다른 업체들에게 공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듯이 이게 바로 전기차 시대를 넘어 자율주행카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현 시점에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 인프라 구축 회사를 넘어서 모든 차량에 사용될 자율주행 OS를 보유한 AI 기업으로 진화해서 역사상 본 적 없는 가장 폭발적인 비즈니스의 확장을 일으키려는 일론 머스크라는 0.01%의 천재의 전략적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론이 그리는 테슬라라는 기업은 과거 22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Q&A에서 테슬라는 애플과 세계 최대 정유회사인 아람코의 시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론이 애플과 아람코의 시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언급했다기보단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한 애플과 전세계 정유 인프라 정점에 있는 아람코라는 기업의 상징성을 통해서 테슬라라는 기업의 비전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최근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 공유와 일론의 자율주행 AI 공유 가능성에 대한 발언들을 통해서 점점 더 구글의 개방형 OS 전략까지 포용하면서 테슬라는 애플 플러스 아람코 플러스 구글 같은 기업, 일론은 헨리 포드 플러스 록펠러 플러스 스티브 잡스, 거기에 추가로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경영 전략까지 모두 종합한 완성형 CEO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니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에서는 테슬라 딱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겁니다. 이 한 종목 안에도 이미 영상에서 설명드린 핵심 비즈니스인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개방형 자율주행 OS 회사까지 세 개의 굵직한 산업이 담겨있고 이와 연계 파생된 자율주행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 전기 자율주행 차량 전용 보험회사,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사 및 판매 서비스 기업, 대용량 배터리 제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가팩토리라는 공장 자체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산업군과 기업들이 담겨있고 이 수많은 기업들을 컨트롤하는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펼치는 경영 전략이 과거 120년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였던 천재 CEO들의 엄청난 한 수 한 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라는 기업을 단순히 수익률이 좋고 변동성이 높은 고성장 기업이라고 무미건조하게 설명하거나 나스닥 시총 6위에서 7위권 기업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자, 아마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여서 소설을 썼던데 재밌는 소설은 잘 들었고 그게 정말 구현된다는 보장이 있어?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가능하다는 보장이 있냐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 헛바람 넣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을 판단하고 선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그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언급된 내용 모두가 다 망상이라고 느껴지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라는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본인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찾으면 됩니다. 단, 만약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가능성을 보셨다면 머릿속으로 동의가 되고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스스로의 판단 속에서 정리가 되셨다면 그렇다면 그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가볍게 여기고 사팔사팔하면서 구간을 잘라먹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제가 말씀드린 장기 투자적 관점으로 긴 시간을 두고 하나씩 구현될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를 함께 바라보면서 동업자 마인드를 갖고 투자해 가시면 어떨까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서울부동산과 비트코인이 아닌 주식을 투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며 주식 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